반갑습니다. 소방 설비기사 전기 분야 네 번째 과목인 구조 및 원리 파트의 강의를 맡은 소방시설관리사 신민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9일차 공부에 접어드셨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구조 및 원리 과목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처음 얼굴 뵀는데 바로 또 수업 들어가면 좀 섭섭하죠? 또 제가 그렇게 센스 없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조 및 원리 과목에 대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 녀석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방 자격증 시험 아마 가장 처음 도전하는 과목이 될 겁니다. 뭐 기사든 산업기사든 간에 그 이후에 관리사, 기술사가 있지만 자격증 시험으로서 가장 처음 도전하는 과목이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필기니까 제일 처음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 아마 목표가 있을 겁니다. 뭐 산업기사를 취득하겠다, 나아가서 기사도 취득하고 나는 관리사, 기술사까지 취득하겠다, 뭐 각각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 목표를 수행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관리사 취득 자격증 취득 후에 만약에 관리사를 원한다, 어쨌든 그러면 취득 후에 저희가 취업을 하게 되겠죠. 뭐 설계, 감리, 공사, 점검 등 소방업체에 뭐 소방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어디에서 일을 하던 간에 계속 마주치는 게 있어요. 소방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화재 안전 기준입니다. 화재 안전 기준. 계속 마주칩니다. 이건 뭐 설계든 감리든 공사든 점검이든 계속 마주치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저희 파트인 구조 및 원리 과목의 90% 이상의 내용이 화재 안전 기준 내용입니다. 이제 답 나오셨죠? 구조 및 원리에서 뭐 나머지 10%는 뭐 형식 승인 기준이나 성능 인증 시험 뭐 그런 쪽에서 나오는데 나머지 90% 이상은 화재 안전 대부분의 내용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소방에서 화재 안전 기준을 처음 접하는 이 필기 시간, 여기서 구조 및 원리를 어떻게 정리하고 가느냐, 즉 화재 안전 기준을 정리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필기 시험은 물론 실기, 관리사, 기술사, 나아가서는 실무까지의 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좀 여러분들 너무 멀리 말하니까 조금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 지금 당장 이 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및 원리라는 과목에 대해서 중요성을 한번 더 강조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저희 시험이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과목이 있습니다. 네 과목. 뭐 원론, 그다음에 법규, 전기 일반 전기, 그다음에 구조 및 원리 과목이 있는데 요 네 과목 중에 40점 미만이 되면 꽈락이 나죠. 꽈락. 40점 미만, 즉 꽈락 없이 4개 과목을 평균을 냈을 때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60점 이상이 돼야지 합격을 합니다. 그죠? 요거 보시면 여러분 답 나옵니다. 답 나와. 우리 시험에서 한 과목은 최소 한 과목 또는 두 과목 정도는 고득점을 받아줘야지 저희가 안정적으로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합격권에 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이 네 과목이 있는데 네 과목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과목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그리고 본인의 사정상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다고 보겠습니다. 점수가 대체적으로 많이 낮을 수 있겠죠. 한 과목은 관신이 까락을 못 냈습니다. 관신이 까락을 못 냈어요. 그리고 한 과목은 원래 조금 어려워하기도 했는데 시험도 너무 어렵게 나왔어. 그래서 막 50점 또는 60점 정도 받았다고 볼게요. 그리고 한 과목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는데 시험이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80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최소만 봅시다. 최소 만약에 꽈락만 관심이면 한 40점, 50점, 70점 더하면 얼마입니까? 160점이지. 160점. 여기서 이 한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한 과목을 잘 받아야 된다. 얼마? 최소 80점에서 90점 받았다면 80점만 받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총점 240점이 되지. 그러면 네 과목으로 나누면 평균이 어떻게? 60점 이상으로 턱걸이긴 하지만 합격을 하게 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이 한 과목의 고득점이 나오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진다는 거지. 이 한 과목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합격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하드캐리 하는 거죠. 이 한 과목이 하드캐리 하는 거야. 멱살 잡고 이 점수로 160점짜리 이거 3으로 나누면 뭐 50몇 점, 53점 정도밖에 안 되죠. 그거를 멱살 잡고 합격으로 끌고 온다는 거지.
뭐가? 고득점 한 과목이 그거를 가능케 해준다.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뭐다? 우리가 고득점을 받아야 될 과목이 어떤 거다? 9점이 원리라는 거죠. 9점이 원리. 물론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법규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고, 뭐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과목, 또 잘하는 과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소방을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대체적으로 보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요 40점 꽈락만 면하자. 요런 느낌이 무슨 과목인가 하면 일반 전기입니다. 일반 전기. 요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요 부분은 고득점 하지 않겠다. 꽈락만 면하자. 요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좀 점수가 의외로 잘 안 나오는 부분이 법규예요. 법규. 법규가 내용을 달달 외우면 사실 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데 구조미 원리와 마찬가지로 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수치들이 많습니다. 내용들이 너무너무 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파트고, 그 다음에 이 파트는 뭐냐? 원론 부분에서 점수가 공부를 좀 하시면 어느 정도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구조미 원리는 어떻게? 여러분들 90점 이상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90점 이상을 목표로. 여기서 필기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받을 각오로 받을 목표로 해서 확실히 정리해놔야지 실기에서 굉장히 변합니다. 실기시험에서도. 실기시험에서는 사실 요 앞에 있는 내용들 있죠?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법규, 전기 일반, 하나 원론까지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의 내용이 화재 안전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정리해 놓고 가느냐에 따라서 실기시험은 물론 나아가서는 관리사 기술사까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조금 제가 여러분들께 오버를 하자면 실기시험에서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서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구조미 원리 우리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뭐 당연히 도와드릴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 수업 듣고 나서 모의고사 풀어보시죠. 그러면 진짜 이런 소리 하실 겁니다. 진짜 구조미 원리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소리 나오실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아시겠죠? 꼭 고득점을 받아야 할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또 도움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구조미 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하나만 더 강조를 드리자면, 저희 시험이 한 과목에 20문제입니다. 20문항. 한 과목 총 4과목을 치죠. 그 한 과목당 20문항을 30분 안에 풀어야 돼요. 30분. 그죠? 여기 4과목이니까 80문항에 120분을 주어진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 요게 단순 계산해보면 한 문제를 몇 분에 풀어야 됩니까? 1.5분.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구조미 원리도 그렇고 법규도 그렇고 지문이 긴 거는 꽤 길어요. 구조미 원리 같은 경우는 설치 기준들이 쭉 적혀있기 때문에 그거 읽는 데만 사실 1분 30초 걸릴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고 전기 일반 과목 있죠? 일반 전기 과목. 그 과목은 뭘 합니까, 저희가?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 1분 30초로 안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지 않느냐? 그거를 방지할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머지 과목에서 최대한 시간 1분 30초 이내 훨씬 시간을 빨리 줄일 수 있는 과목들은 시간을 줄여서 어디에 할애를 해줘야 된다? 이 과목의 계산 문제인 일반 전기 과목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가능해요. 검사할 시간도 생기고.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또 가능해주는 과목이 뭐다? 구조미 원리 과목이라는 거죠. 구조미 원리 과목. 거기에서 구조미 원리 과목에서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을 일반 전기에 보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구조미 원리 과목은 왜 그게 가능한가 하면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설치 기준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설치 기준들이 쭉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구조미 원리 과목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먼저 첫 번째로 수치입니다. 수치를 변화해서 나오는 게 제일 많습니다. 이게 사실 문제를 출제를 해보면 이게 확실히 피부로 와닿는데, 문제 출제하기가 가장 편하고 채점도 편한 게 수치를 바꾸는 거예요. 단수나 수치를 바꾸는 거. 그래서 수치가 틀리게 나온다거나 수치를 물어보는 내용이 정말 많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완벽하게 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특정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정 단어들. 그 문구에서만, 그 설치 기준에서만 사용되는 특정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이게 또 어떤 것과 함께 겸하느냐.
반어적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반어적 표현. 이런 거 보기로서 틀린 걸로 많이 냅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뭐 자동 방식이다 이러면 수동으로 되고 뭐뭐만 해야 된다. 만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것을 사용해서 특정 단어로서 표현 많이 한다는 거. 이런 거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거 많이 해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요거를 이상을 초과로 바꾼다든가 이하를 미만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걸로 많이 바꿔서 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조금 치사하지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설치 기준을 본다면 시간이 줄일 수가 있어요. 특히 수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다 지문을 다 읽지 않아도 우리가 익숙한 수치들이 있는데 그 수치가 틀리게 나온다. 그럼 무조건 그겁니다. 무조건.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거는 꿀팁이지만, 우리 시험 볼 때 꿀팁으로 알려드릴 거지만,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 온도, 도시에 대한 시험이 나온다. 보기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20도에 무조건 20도. 다른 도시가 없어. 화재 안전 기준상에. 아시겠죠? 요런 거를 통해서, 그럼 이런 거 보자마자 5초도 안 걸려서 답 나오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시간을 줄여서 5초도 안 돼서 풀었다, 뭐 10초도 안 돼서 풀었다. 그러면 나머지 1분 20초를 어디에 준다? 일반 전기에 줘서 시간이 늘린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게 가능한 항목이 9점의 원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또 제 역할이고, 수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계속 하시다 보면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수치들이 있어요. 동일한 수치들이 나오는 파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게 나올 때마다 제가 정리를 쭉 해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계속 수업 내도록 여러분들 질릴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왜? 나올 때마다 그 수치들을 반복을 할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머리에 입력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되는 거는 예습은 안 해주셔야 됩니다. 예습 절대 하지 마세요. 예습 같은 거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 수업을 듣는 이유가 꿀팁을 알려주고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알려드려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인데, 예습은 크게 제가 중요하게 말씀 안 드립니다. 대신 뭐다? 이렇게 계속 수업 중에 제가 계속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웅얼웅얼 따라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거를 입으로 내뱉고 안 뱉고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빨리 따라 하시는 분들은 금방 한 3-4번쯤 되면 같이 내뱉다 보시면 거의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 물론 되실 수도 있지. 근데 현저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아시겠죠? 제가 계속 반복 드릴 때 수치 무조건 따라와 주시고, 이거 그러면 확실히 정리되고 나면 실기시험에서는 훨씬 편하십니다. 그 수치들이 정리되고 나면 그 수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실기시험에서도 뭐 통으로 적어라 라는 것들도 그 수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말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다가갈 수 있다. 아시겠죠? 계속 웅얼웅얼 따라 해주세요. 그리고 물론 이게 무조건 막연히 암기하세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치 기준이라는 게 소방시설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설치해라 라고 정해져 있는 게 설치 기준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설치 기준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런 문구가 있구나를 생각하시면 수치도 마찬가지고 이상이야 이런 것들도 좀 쉽게 정리가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 중에 설치 기준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 단자부와 마감 고정 금구와의 설치 간격은 10cm 이내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자부와 마감 고정 금구 사이의 설치 간격을 10cm 이내로 해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게 답을 어떻게 내는가 하면 10cm 이내라고 했죠. 근데 그 틀린 답으로 10cm 뭐 이상, 초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그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10cm 맞는데?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지. 자, 단자부와 마감 고정 금구 사이가 있어요. 감지선과 감지선을 이어주는 단자부와 그 감지선을 잡아주는 고정 금구가 있어요. 요 사이에 설치 간격을 그림을 보자면 뭐 단자부가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설치 감지선형이 이렇게 쭉 있어요. 얘네 두 개를 이렇게 딱 끝나는 지점에 이어주는 거야. 여기가 단자부, 연결해주는 단자부고, 이거를 어떻게 고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 감지선형을 고정을 해주라는 건데, 이 사이의 간격을 10cm 이내로 좁게 해라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이가 너무 넓어지면 감지선이 놀겠죠. 유격이 생기겠지. 그러면 흔들리면서 뭐 내구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 그런 문제점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요 사이의 설치 간격을 좁게 해. 그래서 유격 없게 해서 내구성에도 문제가 없도록 해. 요런 뉘앙스의 설치 기준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10cm 이내가 맞지. 너무 넓으면 유격 생기지. 이런 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럼 만약에 그런 거를 이해 못하고 막연히 수치만 외웠다. 그러면 이게 이상이야 이런 거 나오면 헷갈리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설치 기준 나오면 제가 설명은 물론이거니와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설치가 어떻게 설비되어 있는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끔 계속 사진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실무하시는 분들이 유리한 이유가 설치 기준을 보시면 그 현장이 떠올라요. 현장이 떠오릅니다. 실제로 우리 소방시설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가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훨씬 설치 기준을 이미지화 시켜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 작업을 혹시나 실무가 없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진을 통해서 또 설명을 통해서 이런 법이 이러한 이유구나를 이해하고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마스터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좀 유념해 주시면서 구조 및 원리 보시면 우리 훨씬 쉽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구조 및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일차 되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책을 봐주시면서 보시면 이 날짜마다 일수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그 명언들을 넣어놨어요. 이게 자극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다가 작심 3일 지났어 공부하기 싫어도 이런 것들을 보시면 매일매일 눈앞에 보이는데 좀 붙여주세요. 마음에 드는 글귀들이 있으면 그런 걸 보시면 되게 제 자극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거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사테 분이 말씀하신 건데 이런 거 천재 3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씩 연습했는데 그들은 나를 천재라고 부른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게 제가 관리사 시험 공부를 할 때 적어서 책상 앞에 딱 붙여놨던 겁니다. 와,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밖에 공부 안 하는데 그것도 1년밖에 안 했는데 1년만 하면 됐는데 이분은 14시간씩 37년을 했다. 정말 멋있는 말이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함에 있어서 꾸준히 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 필기시험 하루에 1시간, 2시간만 꾸준히 하시면 30일 100% 합격합니다. 100% 합격해요. 아시겠죠?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복해야 될 구조 및 원리가 어떤 녀석인지 봤으니까 본격적으로 구조 및 원리 내용, 이제 화재 안전 기준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경보 설비 나옵니다. 경보 설비 나오는데 이 경보 설비 보시기 전에 저희가 배우리 구조 및 원리라는 과목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개념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처음부터 막 숲 속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그걸 보기보다는 일단 전체적인 그림, 산을 한번 보고 내가 이거 오를 산이 어떤 건지 한번 보고 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방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좀 낯설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소방밥을 여러분들이 먹으신다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 아시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소방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요거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지. 아시겠죠? 소방시설 처음에 경보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경보설비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좋으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경보를 해줍니다. 소리가 나가요. 그래서 불 났어요.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지. 불이 났어요. 얼른 도망치세요. 라고 알리는 경보 설비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소화 설비라는 게 있어요. 소화 설비. 소화 설비는 불이 나고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는 동안 불을 꺼주는 거지. 어떨 때까지 불을 꺼주는 거다? 소방대원이 도달하기까지. 그게 저희 소방법에서는 20분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산정을 해 놓습니다. 예비전원 용량이라든지 소화수원의 양이라든지 소화용수의 양이라든지 그거를 소방대원이 출동하는 20분까지는 뭘로? 소화설비로 초기 소화를 하는 거지. 버티는 겁니다. 아시겠죠? 초기 소화로 꺼지면 좋고 최소한이란 소방대원이 오실 때까지 버티는 게 소화설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20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설비가 있느냐? 경보하고 소화설비 되고 있어. 그럼 우리는 경보 듣고 사람들이 도망쳐야겠지. 그죠? 피난 구조 설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방대원분들이 출동을 했어요. 출동을 하셔서 소화 활동 설비를 합니다. 사용하죠. 소화 활동 설비를 사용해서 소화 활동을 하는 거지. 불을 끄거나 아니면 인명을 구조하거나, 그게 소방대원분들이 사용하는 소화 활동 설비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거 소화 용수 설비가 있습니다. 소화 용수 설비는 말 그대로 소화에 사용하는 물이에요. 이 소방대원분들이 사용하는 거지. 아시겠죠? 같이, 요때 같이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소방시설에는 경보설비, 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가 있다. 근데 쉽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불이 났다. 그래서 경보설비로 제시자들에게 건물 내에 있는 제시자들에게 불이 났다고 알려주는, 소리로서 알려주는 경보설비가 있고, 불이 나면 초기소화, 소방대원분들이 출동하기 전까지 초기소화를 진행할 수 있는 소화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보를 듣고 사람들이 대피해야 되겠죠. 대피할 때 원활한 대피가 될 수 있도록, 피난이 이루어질수록 도와주는 애들이 피난구조설비, 그리고 소방대원분들이 출동하고 난 이후에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 그리고 소화용수설비, 물까지,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요게 소방시설 기본입니다. 5가지. 아시겠죠? 여러분 소방시설, 이제 소방 자격증을 취득했다, 소방법을 먹는다, 요거는 기본으로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파트가 어떤 파트입니까? 소방설비 기사 중에서도 전기 파트죠. 여기서 기계 파트는 여러분 늘 안 하셔도 됩니다. 기계 파트는. 아시겠죠? 좋죠? 여러분들 뭐 이거 안 해도 된다, 빼면 이거 안 해도 된다, 이거 안 나온다, 이런 거 하시면 되게 좋아하시던데, 사실 제가 공부할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우리가 안 해도 될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화설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소화설비 파트는, 기계 파트는 여러분들 몸뚱아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팔다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아시겠죠? 그럼 전기 파트는 뭐냐? 뇌, 신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육체적인 부분 또는 기계적인 부분을 움직일 수 있는 회로, 즉 신경계, 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계 파트, 몸뚱아리에 해당되는 소화설비 쪽에서는 우리 나올 게 없어요. 굉장히 좋죠. 나와봤자 고작 그런 거 나옵니다. 소화설비 내에 있는 비상전원, 또 예비전원, 이런 것들, 전선에 대한 거 나오는데 나올 게 별로 없어요. 별로 나올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소화설비 쪽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기계에서 많이 하실 부분이고, 우리 쪽에서는 크게 중요할 게 없다. 비상전원 같은 것들, 용량 같은 것들 당연히 볼 거지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없고, 그 다음 피난구조설비도 피난구조설비에서 나오는 거는 유도등 계열, 그 다음에 비상조명등, 요 2가지 쪽 나오지, 기구 파트들 있죠. 뭐 왕관기, 구조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필기 시험에서 전기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난기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책에 수록은 해놨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책에 수록은 해놨지만 2019년도인가 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우리 그 기준상에 뭐라고 합니까? 범위 내에 맞지 않다. 전기 파트의 범위 내에 맞지 않다고 해서 출제를 하지 않는다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오지 않을 확률이 크지만, 혹시나 너무 예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책에 수록은 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듣고 가시고, 중요한 유도등이나 비상조명등 파트에 대해서는 나눠서 당연히 또 설명을 보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피난구조 설비에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크게 많이 없구나.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죠. 유도등 계열, 그 다음에 비상조명등 계열을 공부하면 되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소화용수 설비는 안 나옵니다. 소화용수 설비가 뭐 소화시에 사용하는 물에 대한 거지. 전기 파트인데 물을 사용한다? 저희랑 상관없지. 기계 파트에서 나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요 2개 안 나옵니다.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소화활동 설비. 소화활동 설비는 6가지가 있습니다. 재연 설비, 연소 방지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가 나오는데, 6가지 중에 이 4가지는 나오지 않아요. 이 4가지는 또 어디 파트에 속한다? 기계 파트에 속합니다. 기계 파트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비콘. 비상 콘센트 설비라고 합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야 무선통신 보조 설비. 아시겠죠? 이렇게. 이 2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6가지 중에 2가지만 하면 됩니다. 너무 좋죠? 이렇게. 요 정도. 그러면 경보 설비는 어떻게 되냐? 경보 설비는 다 해야 됩니다. 너무 이때까지 다 안 하지 않았습니까? 다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좋아하셨지만
경보 설비는 다 나와요. 경보 설비는 전부 다 기계적인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기 파트, 기계적인 파트가 아니고 전기 파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다 가져야 돼. 경보 설비는 총 9가지가 있습니다. 좀 많죠? 9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다 가져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 먼저 나오는 게 자탐입니다. 자탐. 이 자동 하재 탐지 설비의 준말이에요. 뭐 실무에서도 자탐이라고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답 적어주실 때는 자동 하재 탐지 설비라고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탐이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알아는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자탐이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 자동 하재 탐지 설비라고 적어주시고, 자탐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왜? 실무에서도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자동 하재 탐지 설비예요. 이해되시죠? 비상경보 설비 위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위에 옥내수 하전 설비 위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점검 대상이라고 하죠. 3급 이상이 되는 점검 대상들 중에 약 70%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 대상입니다. 3급에 해당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볼 것이고 내용도 많습니다. 내용도 많아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반 이상을, 한 60% 가까이를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공부하시는데 저희 시간을 모두 할애할 겁니다. 굉장히 많아. 아시겠죠? 자탐 볼 거고, 그 다음에 비상경보 설비 있습니다. 비상경보 설비. 비상경보 설비는 또 자동식 사이렌 설비와 비상벨 설비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거에 대한 차이는 뒤에 가서 당연히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는 글씨를 조금. 비상방송 설비가 있습니다. 비상방송. 비상방송 설비는 뭡니까? 경보 설비는 그냥 따르릉 소리를 알려주는 거라면, 비상방송은 말 그대로 음성으로, 방송으로서 알려주는 거. 비상방송 설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 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또 어떤 게 있는지 총 말씀드리고 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그렇게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단독 경보용, 마음이 급하니까 이 글씨가 조금 감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감지기의 일종인데 이것도 한번 따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총 9가지 중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그 다음에 누전 경보기가 있습니다. 누전 경보기, 말 그대로 전기의 누설을 검출해서 경보해 주는 거지. 비슷한 걸로 가스 누설 경보기가 있습니다. 얘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가스가 누설되면 알려주는 거, 경보해 주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통합감시시설이라고 있어요. 통합감시시설. 이거는 여태까지는 시험에 단 한 번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건 뭐다? 통합감시시설도 경보 설비에 포함이 되는구나. 그 정도만 알아주세요. 그리고 통합감시시설이 지금 2020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입법 행정 예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이 된다는 거죠. 법이 개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지만 혹시나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나올 법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거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알고 있을 것은 통합감시시설이 경보설비에 포함되는구나.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각경보장치 라는 게 있습니다. 시각경보장치. 시각경보장치는 말 그대로 시각으로서 깜빡깜빡 불을 내서 소리를 못 듣는 청각장애인들에게 경보를 해주는 시각경보장치. 요 9가지 설비가 있어요. 9가지 설비가 있는데 이거 다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탐입니다. 자탐에 우리 60% 이상의 시간을 할애한다. 나머지들은 보시면 자동화재 속보 설비나 단독 경보 감지기 이런 것들은 그냥 진짜 훅훅 시간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 시간에 이거 넘어가고 바로 넘어가고 여러분들 눈 깜짝할 사이에 막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할 거니까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오고 실기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대략 실기 시험에 문제가 한 17문제 중에서 18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많이 나오면 한 7문제까지 나와요. 6-7문제까지 나옵니다. 자탐 관련한 내용들이.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중요한 것들도 우리가 가져가 보자. 아시겠죠?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았으니까 다음 시간에
세부적인 내용 말고 전체적인 대략적인 개념 잡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들이 어떤 시스템이고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공부를 그만하지 마시고 오늘 9회차까지는 쭉 이어서 하실 수 있도록 잠깐 쉬었다가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